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 이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이 보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비용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 건 사실이긴 하지만 더 부담을 갖게 되는 게 우리나라랑 지금 우리나라를 쫓아오는 게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북미 시장 진출이 이제 완전히 막혀버려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이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수혜를 받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가장 강한 부분은 역시 제조업 경쟁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조업 경쟁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지었을 때 요거를 똑같은 공장을 다른 나라에 가서 정말로 설계도까지 그대로 가져가서 짓는다고 해서 그만한 그 제품의 수율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예,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제조업이 왜냐하면은 제조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게 원료를 공급받고 재고를 관리하고 생산을 한 다음에 생산한 거를 또 보관을 하고 유통하는 과정이 다 들어가요. 거기 하나하나에서 이 모든 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경험이 쌓여 있는 그 이제 그 기업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조업 경쟁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순식간에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죠. 아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뭔가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루비니 교수 있죠. 닥터 둠. 네, 닥터 둠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분의 얘기를 한번 유심히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고 그러니까 뭐 상황이 좋을 때 항상 안 좋은 거를 미리 대비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비관에만 빠지면 그러니까 루비니 교수님 같은 사람들만 다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 실제 상황하고 관련 없이 대중들의 심리가 경제를 망가뜨릴 때도 있어요. 진짜 이 군중의 심리라는 게 없는 것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균형 잡힌 시각도 필요하고 또 저처럼 그렇게까지 비관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그 한국의 미래 산업 중에 예. 방사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방위 산업이 지금 상당히 유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기술력도 좋은 편이에요. 제조 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기술력도 있는데 방위 산업이라는 거는 그 무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일정 양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무기라는 게 대포를 한 번 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양이 그대로 계속 들어가야 되고 안정적으로 충분한 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차 얘기할 때도 뭐 우리나라 거나 뭐 독일 거 비교해서 독일 게 성능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하지만 그 생산량을 한번 보시죠. 그게 과연 기갑사단을 유지할 만큼 독일에서 몇 대를 거기다 공급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무기가 굉장히 주가가 오르는 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안정적인 퀄리티를 갖다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수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산부터 수출의 AS까지 이게 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훨씬 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첨단 무기에서야 당연히 뭐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죠. 지금 현재는 뭐 그런 나라들을 따라갈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무기가 그 전에도 계속 올라갔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전까지는 이런 대규모 전쟁이 한동안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고 또 그러한 이 하나의 그 유닛을 꾸릴 수 있는 수준으로 대량 생산을 해주면서 그걸 갖다 AS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사실 세계에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있겠지만 또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또 이제 비용 측면에서 훨씬 싸고 이게 성능이 아무리 좋은 예컨대 이제 탱크전을 한다고 할 때 정말로 성능도 좋고 뭐 포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게 딱 10대 있는 거랑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100대 있는 거랑 한번 싸워본다면 누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예산 제약 하에서 또 군대를 유지해야 되고 그게 안정적으로 계속 또 무기를 공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 아까 2차 전지 부분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미디어를 보면은 그 막 중국 배터리도 LFP 뭐 배터리도 엄청 기술력 좋다고 그러고 많이 좋아졌죠. 그 전 세계 뭐 판매량 자동차 판매량도 엄청나다고 그러고 하는데 한국에 그런 그 경쟁력이 있다고는 보시는 건가요? 자, 일단 이렇게 봐야 돼요. 중국이 지금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전 세계 글로벌로 보면은.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중국의 전기차가 제일 많아요. 내수. 예, 내수가 굉장히 많고 북미 시장으로만 제한했을 때는 지금 1등이 파나소닉입니다. 왜냐하면 파나소닉이 테슬라에다가 팔거든요. 테슬라에서 이제 파나소닉 걸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뭐 절반까지는 안 되고 40% 후반대고 그 다음에
2, 3, 4등이 저 중간에 중국 기업이 하나 끼는데 제가 우리나라 이 3사를 하지만 LG, SK, 삼성 요 세 개를 합치면은 이게 한 35에서 40% 이렇게 돼요. 예. 예. 그러니까 파나소닉보다 약간 떨어지는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중국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IRA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보면 해외 우려 기관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이제 됐어요. 근데 해외 우려 기관을 과연 어떻게 규정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그 들어가는 원료 있죠. 광물들 특히. 네. 이 광물을 처리해 가지고 이제 광물이라는 게 원석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처리해 가지고 이제 다시 가공을 한 2번 정도 더 해서 들어오는데 이 과정에서 그 처리하는 회사들이 중국하고 합작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합작 회사를 과연 해외 우려 기관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중국 국영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당 간부나 강 간부의 친인척까지 진짜요? 네, 친인척까지 이 사람들이 포함한 지분이 25%를 넘으면은 그런 기업 그러니까 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2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려 기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합작을 했는데 그 중국의 예컨대 뭐 공산당 간부의 뭐 부인이 25% 이상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이건 해외 우려 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빡세네요. 네. 사실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업계, 그러니까 배터리 업계랑 자동차 업계에서는 51%를 우리가 소유하고 중국이 49%를 소유하면 요걸 갖다 가장 이상적인 걸로 생각을 했고 기대를 했는데 우리의 예상보다는 훨씬 낮은 25%가 됐으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회사를 설립하고 합작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지분을 그만큼 더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용 부담은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 그래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우리나라도 좀 피해를 봤지만 더 큰 피해는 누가 받냐? 중국이죠. 그렇죠. 쫓아오는 중국이 북미 시장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네 내수 시장으로밖에 못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배터리 업계에서는 오히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그런 평가를 해요. 한국은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수혜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제가 또 저희 산업연구원의 그 강점이 이렇게 세부 산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문가한테 그쪽 담당자한테 물어봤죠.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지금 상황은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시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더 이제 어려움을 단기간 겪을 수는 있지만 그 단기간에 겪는다는 것도 이제 비용상의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은 더 늘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성장세를 한번 꺾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IRA가 좀 없었으면은 좀 위험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경쟁이 훨씬 더 치열했겠죠. 뭐 위험하다라고까지 말하는 거는 조금 이제 너무 과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상당히 치열해질 거를 경쟁자가 하나가 지금 약간 뒤처지게 돼 발목이 잡힌 거죠. 그렇군요. 야, 우리나라 그래도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정학 이슈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좀 혜택을 입은 것 같은데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적어도 반도체하고 자동차,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혜택을 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중국 경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중국이 이제 미국과 경쟁을 하면서 이 반도체도 이제 제재를 당하고 지금 2차 전지도 최근에 이제 IRA 세부 법안 통해서 또 이렇게 제재를 당하게 되는데 중국 경제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은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좀 내부적인 실책이랄까 약간 방향 설정이 약간은 잘못된 부분도 좀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중 갈등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까지 갈 문제였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시진핑 주석도 좀 너무 과도하게 미국을 자극한 거 아니에요. 양쪽이 서로. 과거에 그 덩샤오핑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은 과연 중국이 이렇게까지 보복을 당했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정책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전략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집권 2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중국식 자본주의라는 거. 이게 뭐냐면은 서구식 어떤 타락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약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이게 네. 타락한 소비 문화를 배제하고 중국식 자본주의 그러면서 정신무장을 과거의 혁명 초기와 같은 그런 정신무장을 하면서 그 경제 발전은 기간 산업, 전략 산업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뭐 우주 항공 뭐 이런 식의 그런 기간 산업 위주의 성장을 하되 뭐 내수에서 부동산이나 사교육 같은 시장은 좀 억누른다.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사교육 그다음에 뭐 소비 그냥 향락적인 소비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교육 금지를 했었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 부동산 기업들의 어떤 대출이라든가 이런 뭐 신용 창출에 대해서 상당한 제동을 걸었었고 네. 그러면서 터진 게 이제 헝다그룹하고 미국이한 벽계원이 이제 부동산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진 게 그 대출 이제 규제를 갖다 굉장히 강하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윈이 한동안 잠적을 하게 된 것도 연예인들도 잠적하고 막. 네. 근데 마윈이 왜 그랬냐면은요. 이게 체제 위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 문화를 가지고서 이제 알리바바라는 그룹을 키웠는데 이게 뭐 아까 말한 식으로 무슨 뭐 반도체나 뭐 이런 그 뭐 자동차 뭐 우주 항공 이런 식의 막 전략 산업도 아닌데 이렇게 컸는데 국민적인 영웅이 됐어요. 중국의 20대 애들 이제 자본주의에 확 물든 애들한테 가서 너 공산당 간부가 돼서 아니면 군인이 돼서 나라에 충성하고 싶냐 마윈처럼 되고 싶냐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은 마윈처럼 되고 싶다 그래요. 기업인이 저렇게 스타가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체제의 위협이다라고 느낀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과거 덩샤오핑 같으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하게 억누르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은 조금 이제 너무 뭐라 그럴까 좀 초기 공산주의의 그 정신 자세, 정신부장 이런 식으로 약간 시진핑 주석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청년 실업이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교육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자상거래 기업도 지금 위축이 되고 부동산 기업도 위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특히 사교육 우리나라도 아마 사교육 시장이 싹 사라지면은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10조 시장이라고. 네. 그래서 중국에서 청년 실업률을 발표를 하다가 그게 뭐 20%를 넘어간 다음에는 발표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베이징 대학의 장단단이라는 그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추정을 했는데 그 20%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실제로 그러니까 취업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탕핑족이라 그래서 막 놀고 먹고 그다음에 전업 자녀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계약서를 써가지고 내가 집안일을 해줄 테니까 월급 얼마 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아예 빠진 사람들, 후퇴한 사람들 이런 사람까지 다 합치면은 42%인가 그때 장단단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고용 통계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ILO 통계는 일주일에 15시간인가 아마 그게 돼야지 제가 지금 기억하기 15시간인데 그래야 고용으로 되는데 중국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고용으로 쳐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보고 나면 50%를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50%.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우리나라처럼 뭐 어쨌든 대학 들어가고 이런 거 다 취업으로 치는 거 그거는 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니까 중국도 그거 다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도 50% 이상의 취업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대학생 빼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실제로 한 70%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